2030년을 얘기를 하겠죠. 그때 같은 경우는 짧게 일하고 그 AI를 통해서 기업들은 생산성을 이루다 보니까 생산성이 바뀌는데, 그럼 그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5년 사이에 어떤 AI를 통해서 산업의 생산성이 확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웬만한 일자리는 다 좀 없어지겠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AI가 많은 결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많이 줄어든 것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현상들, 효과들, 이걸 가지고 시장이,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한 12강에 15,000원 16만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최근 주목할 만한 산업이나 섹터는 어디일까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지금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올해는 반도체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근데 반도체도 아마 처음에는 이제 HBM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계속 가고 있는데, 일단 집중은 HBM 관련된 쪽에 AI와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쪽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은 아마 AI가 HBM 쪽으로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들도 약간, 아니 저기만 신경 쓰게 되면 DRAM이나 낸드는 어떻게 돼?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같이 턴하는 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좀 확산이 나올 수는 있겠다 라는 쪽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꼽는 거는 반도체가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확장세로 갔다가 지금 위축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축됐다가 이게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마무리는 아마 QA 확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팔리는데 걸림돌이 됐던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가격이 비싸고요. 가격이 비쌌다는 얘기는 금리 때문에 할부 금융도 높아졌죠. 그리고 자동차 가격들이 원래 워낙 높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즉 배터리 가격들이 계속 증설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주기 시작해야 이제 자동차도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투자가 일어난 뒤에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충전이죠. 충전이 좀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전기차가 재고가 들었다가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잘 팔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2차전지 쪽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쪽에서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신약 개발,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저 신약 개발한다고 저 회사 샀다가 지금 마이너스 97%나 있어, 에라이,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게 신약 개발에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고, 즉 제약사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다 보니까 그 만료된 특허를 가지고 그 복제약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성공한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흐름을 만들어 갔고, 지금 현재는 그를 또 기술제,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 기술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약 투약하는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IB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주사 이렇게 놓고 거기다 링겔 맞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주사를 맞게 되면은 그거 한 3시간, 2시간 걸리고 그랬었는데, 이걸 주사 한 방으로 바꾼다? 5분이면 됩니다. 근데 약효는 계속 유효가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하고 약효도 바뀌고 그리고 또 유효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게 되면, 그런 기술이 이제약사 다 쓸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확장성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막 또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런 쪽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주식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꼭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정치적인 쪽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배제. 예. 정치는 중립적이죠. 저희 채널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일단 배제. 근데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제 국방력도 약해질 거고요. 거기다가 교육도 많이 흔들릴 거고. 그러면 그 한국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단일민족이라는 어떤 자부심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없다 보면 인력을 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시골만 가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분들이나 아니면 또 그 동유럽 분들 아니면 동남아 분들이 와서 딸기 따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상추 뜯고 계시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들, 또
조금 멀리 가게 되면 울산이나 거제 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동남아 분들이 숙련된 공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그 정도 임금을 물론 못 맞춰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 이제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인구가 소멸되는 걸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에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문화도 많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다문화로 바뀔 거겠죠. 거기다가 인력이 많이 줄어든 것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현상들, 효과들 이걸 가지고 시장이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5년간의 주식시장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시간 뒤도 모르겠는데 5년 동안의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게 되면 제가 드릴 얘기가 없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5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한 2030년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보여주고 있는 AI가 많은 결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5년 사이에 어떤 AI를 통해서 산업의 생산성이 확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웬만한 일자리는 다 좀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그러면 인간은 뭐 하느냐? 그럼 그거를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가서 일해서 할 수 있던 분야가 AI가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이 남겠죠. 인간이 남는 시간은 그럼 뭘 할까?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짧게 일하고 그래도 임금은 오히려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짧게 일하고 그 AI를 통해서 기업들은 생산성을 이루다 보니까 그만큼 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충분한 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1시간 일했는데 뭐 100만 원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생산성이 바뀌는데 그럼 그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인간으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여유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걸 활용을 하겠죠. 그럼 취미나 여가를 통해서 뭐 엔터 레저 이런 것들도 더 폭넓게 사용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주 4일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좀 더 금, 토, 일이 이제 충분히 활용한다 그러면 뭐 할까요? 이럴 때 그냥 뭐 계속 목요일날부터 술 마시고 막 이런 거보다도 아마 나를 통한 자기 발견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레저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또 발전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주식하다가 이제 미국 대선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한국 대선도 아니고 저기 어디 중동의 선거까지도 저희가 챙겨봐야 해요. 이게 한국 시장에 미치다 보니까. 근데 미국 대선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도 많고 흐름도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상황 쪽에서는 여기에 너무 몰입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들은 다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은 당연히 기조는 있겠죠. 뭐 공화당 같은 경우는 화석에너지부터 약간 좀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을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그와 반대되는 분위기 쪽에서 흐름을 끌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쪽들의 좀 더 용인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어갈 걸로 보는데 두 후보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은 부채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데 그 부채를 채권을 발행해서 그 다음에 계속 꾸려가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빚쟁이 국가예요.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나라죠. 근데 두 후보 다 다음 대통령도 재정은 역시나 빵꾸를 돈을 계속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의 미국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정을 관리해서 그래도 흑자 재정으로 막 메꾼 대통령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그런 때는 그때 좀 타이트하게 했지만 그때 그거 끝나면서 재정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그냥 돈만 풀었지 이를 관리할 생각이 전혀 없는 쪽들입니다.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그래요. 이거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러면 돈을 갚을 의도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 나는 그냥 달러 찍어서 내면 그냥 끝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폭주하는 기관차도 언제가 멈춥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갈까는 좀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그래서 물가가 못 잡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대선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역할은 일단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추스리고 나가는데 궁극적인 문제는 미국의 부채에 대한 얘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관심도가 높으면 주식시장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뭐 조금 다른 문제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비트코인은 올해 한 3월 달부터 그냥 하나의 개인적으로 자산으로 놓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약간 7대3 정도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로만 딱 해놓고 뭐 이제 저희 많이 얘기했던 뭐 반감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제도권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을까에 생각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다시 환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금리도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쪽에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정리했죠. 좀 정리해서 그때보다는 좀 한 지금 절반 남았나? 70%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미국 시장 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코인은 긍정적으로 봤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상향은 우상향인데 제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단 ETF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것만 생각했잖아요. 이거 들어오다 보니까 매수가 편입시키기 때문에 매수가 수요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변동성을 줄이게 됩니다. 변동성이 큰 거는 제도권으로 들어온 자산이 아니에요. 들어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처럼 비트코인이 이제 뭐 5% 하락하거나 5% 급등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되게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이제 매크로 지표와 함께 같이 이어지는 또 하나의 위험 자산으로서의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매매를 하시되 과거처럼 변동성을 막 움직이는 거 가지고 매매하시는 것들은 이제는 조금 지나고 추세를 좀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뭐 급하게 하락한 이슈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슈는 오히려 저점 매수할 자리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 투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은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나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세가 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별로 안 중요하고 내가 본 게 맞고 시장의 흐름들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리스크는 나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그러니까 이 시세를 반영하는 회사가 하루나 이틀 만에 급변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산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변화가 되고 서서히 올라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어제와 오늘의 회사가 바뀐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뭐 이슈가 있으면서 뭐 그게 뭐 회사의 횡령이나 배임이라든가 아니면 또 회사에 뭐 급격하게 뭐 어떤 수주를 했다든가 하면서 바뀌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러면은 이거 지금 당장 사야 돼. 이거 지금 당장 팔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쪽에서 그걸 바라보는 내 시선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바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보다 한 발짝 조금 더 냉철하게 봤을 때 어떤 영향이 갈 것이고 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주문을 내는데 손가락을 가진 내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나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쪽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투자 마인드를 잘 관리하는 게 가장 리스크를 줄여가는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락기를 대응하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장 하락기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게 되면 시장이 하락이 본격적으로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코로나19 기간 이후에 금리를 막 급격하게 올려다 보니까 2021년, 22년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그런 쪽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수익은 괜찮았습니다. 예, 근데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금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종목들 많이 들어갔던 것들도 잘라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러면 주식을 안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때 시장의 수익률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하락기에도 분명히 주도 섹터가 나와요. 그러면 하락기에는 자금을 줄여서 해당되는 종목들을 좀 짧게 대응하면서 이를 끌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시장 하락기 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게 또 리스크를 자극하다 보니까 물가를 자극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변화가 좀 금리를 또 강하게 올렸죠. 그러면 전쟁 관련된 쪽에 테마 그때 고물 가격들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관련된 뭐 사료, 비료 이런 종목들도 있었을 거고 거기서 전쟁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또 방산주 쪽도 막 움직였을 거고 그때 또 한참 태조, 이방원 뭐 이러면서 얘기 나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태양광부터 조선 그리고 뭐 또 방산, 원자력 뭐 이런 쪽으로 또 움직였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때는 그때마다 집중하는 테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사람들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손절하고 나오게 되면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금들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락기에도 주도 종목은 있다. 그거를 자산을 줄여서 그거라도 한번 대응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매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손절매를 못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향상 이게 저 팔아야 되는데 하루만 더 보지 그 다음날 몰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하실 거면은 위험자산에서 손절매를 못한다. 그거는 내가 위험자산을 투자할 마인드가 안 돼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시면 안 돼요.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냥 차라리 뭐 적정한 시기에 삼성전자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손절매 못하는데 주식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건 방탄복 안 입고 그 전투에 뛰어드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잘 피하면 되죠. 잘 피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 한 방 맞으면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간다. 이거는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저점이라고 샀고 그리고 또 시장에선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주가는 반대로 가기 시작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알고도 그러면 내가 맞으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밀리면 더 사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내가 주식을 사고 추가로 더 사게 되면은 나는 이 계좌에 대해서 이 종목만 이만큼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 종목에 따라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러면 심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올라가게 되면 와 뭐 이러고 있는 거의 무슨 뭐 조울증 환자입니까? 이렇게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더 산다고 하더라도 잘라야 됩니다. 잘랐다가 그 자른 비중만큼을 다시 밑에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신규 자금을 투자하는 순간 내 계좌는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그 종목에 따라서만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연동되게 되면 내 기분도 같이 연동됩니다. 그거는 정말 피해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종목을 잘라서 다시 사는 게 좋지 신규로 사서 자금을 넣고 들어가서 하게 되는 건 반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기술과 멘탈 관리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은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투자 기술은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냥 트레이더고요.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잔잔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기술 쓰는 사람이에요. 기술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응해서 괜찮게 되면 들어갔다가 이만큼 올라가면 팔고 아니 이런 잔잔바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투자 기술은 큰 투자가 만약 여기서 시작해서 내가 30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기술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 작은 매매 자전거 가지고 끌어가는 것밖에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고 더 중요한 거는 멘탈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방향들. 그러니까 즉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계획도 물론 세우겠지만 계획도 그러니까 계획은 세운 걸 지킨다는 게 계획 아닙니까? 투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계획은 바로바로 수정돼야 됩니다. 그게 시장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나에 대한 자신감, 내가 시장을 맞춰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게 내가 보는 게 맞다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보는 게 맞기 위해서는 시장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난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야 무시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물타더라고요. 이거 안 좋습니다. 시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일단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내가 맞아 하게 되면 갈등의 골은 깊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관계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멘탈 관리가 핵심은 시장에 맞춰갈 수 있는 거. 그게 나의 멘탈 관리의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원래 제가 욕심이 전혀 없었고요. 그냥 어느 정도 좀 됐다고 싶어서 저기 어디 지방 내려가서 그러니까 머리 쓰고 있는 거 싫었어요.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그냥 매매만 하고 살지 뭐라고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방송 쪽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나 목표는 솔직히 지금은 별로 없고요. 원래 하다가 이제 돈 좀 이게 좀 생각했는 것만큼 모으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그거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사회 봉사 활동.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건 뭐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좀 늦춰질 것 같은데 그래서 천사원 쪽에 이쪽을 개인적으로는 돈 벌면 1년에 한 번씩 기부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만큼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기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주식이 더 잘 돼요. 그만큼 남들은 차 바꾼다 아니면 명품 산다 그런데 저는 차 없습니다. 명품 유니클로 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런 데에 대한 욕심이 없고요. 차라리 뭔가 사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좀 뜻을 이뤘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회에 대해서 보답한다기보다 내 일원으로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가게 되면 레몬 리서치 계열사로 레몬의 천사원이나 보육원 이런 것들 하나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돈 버는 이유는 근데 또 기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기부한다고 저 이름에서 뭐 기부했습니다 영수증 이런 거 전혀 안 하고요. 그냥 검색해서 어디 전국 검색해서 그냥 제 아이들 이름으로 그냥 다 기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혀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그게 기부지 뭐 보여주려고 기부합니까?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열심히 수익 내서 계속 꾸준히 기부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레몬 리서치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 말이 리서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다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합니다. 직원이라고 한 명이 있는데요. 이상엽 이사라고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같이 활동하고 하는데 특별한 리서치 활동을 키워서 뭘 하겠다는 것보다 그냥 많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방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장 방향과 좀 인사이트 있는 얘기들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특별하게 어떤 산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 것은 안 하고 있고 그냥 시장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인사이트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 그게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오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하게 되면은 저는 그냥 편하게 트레이더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성공의 진심인 만큼 그 진심은 당연히 저희 별이 되어 있죠. 이 별이 된 만큼 그를 쫓아가면서 점점 좀 가까이 가는 나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투자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받는 스트레스를 얼만큼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돈이 내가 목적인지 그리고 행복이 목적인지 그러니까 지금 헛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우리 가족들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래 라고 하는 목표는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돈이 부적인 그러니까 중간 목표다 보니까 여기 생각해서 행복은 뒷전으로 가고 돈만 생각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행복하게 가기 위한 건데 최종적인 목적이 사라지고 돈만 보게 되는 거 이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는 불행해지고 나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와 남들은 상가 먹는데 나는 뭐 이러고 있나 이런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긴 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쪽에서 내가 이를 쌓아가는 과정들을 어떤 때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지나고 나면 항상 안 좋습니까? 또 좋을 때도 있겠죠. 이런 과정들이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끌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지. 모든 게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물론 맞습니다만 그렇게 됐었을 때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이어가는데 돈 때문에 가족과 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친한 친구들도 돈 때문에 그냥 거의 뭐 단절이 돼버리고 고소장 날라가고 이런 것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행복이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욕심이 많았던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이 많았던 거고 거기다가 그거를 제대로 내가 생각한 것만큼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이만큼 벌다 보니까 또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벌었어 이런 것도 진짜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행복이 뭐 가장 큰 목표다라고 하는 과정 쪽에서 나를 잘 얼만큼 또 잘 이끌어가는지 그것도 나중에 보게 되면 이만큼 올라온 거에 대한 나에 대한 행복들이잖아요. 그 행복의 고지에 있어서 뒤돌아봤었을 때 아이고 그래 참 열심히 살았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네, 그렇게 다들 하실 수 있도록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입니다. 앨리스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쵸.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네. 좀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이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는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